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 인프라 산업들은 특정한 민간 기업이 투자 조금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투자가 몇 조씩 몇십 조씩 들어가야 되는 거대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민간 기업이 하게 되면 돈 안 되면 그 이제 사업을 접어버릴 수 있지만 이제 국가가 하게 되면 끝까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적자가 나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뒷심이 있다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보통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 되면 1년 반 정도 규제를 해요. 근데 이번은 내리 3년 반을 규제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악소리가 난 거죠. 우리도 뭐 한국 주식시장 뭐 이게 국장 탈출은 무슨 뭐 지능순이다 어쩐다 이런 이제 악담을 많이 했지만 불과 이게 뭐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잖아요. 떨어지면 개미 한 마리 열심 안 하는 것이 주가나 부동산이고 또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불이 붙는 것이 주가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주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확실히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분명하고 OECD에서 최근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4.3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보시나요? 이건 이제 서방세계 예측치는 항상 중국보다 낮게 잡아요. 그런데 지금 1분기, 2분기를 보면 1분기에도 5.3이고 아마 2분기도 5.34 정도 그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이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이제 재정 지출, 보조금, 뭐 소비 인작을 위한 우리처럼 그런 그 쿠폰 살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대 이상의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부분별로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GDP로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성장이 좀 떨어지는 4.5에서 5 사이 그 정도의 성장을 할 것 같아요. 현재 중국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 중국의 첨단 산업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중국이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그거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 경기가 나쁘든 좋든 그냥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양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기차 배터리 같은 부분은 뭐 완벽한 세계 1등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월별 기준으로는 전 세계 전기차 75%를 중국이 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거의 한 63%가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배터리는 이건 뭐 모든 공급망에서 중국이 세계 최강 그 유일의 공급망을 광물부터 시작해서 전기차까지 모든 풀 라인업을 다 가지고 유일한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인프라를 우선 과제로 삼으며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독려했지만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급 과잉을 초래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것 해석의 나름이고요. 그 데이터 센터는 어느 나라든 다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은 뭐 데이터 센터가 과잉이다 이거는 조금 엉터리인 것 같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대도시 지역에는 데이터 센터를 못 짓게요. 그래서 이제 시골 그 중서부 지역에다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서부 지역의 땅값이 일단 싸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중국의 전력 생산 발전소들은 전부 중서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기를 바로 이제 끌어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서부 지역에 그런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 IT 이제 인력 수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방의 그런 IT 인력의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중서부에다가 짓고 있는 것이고 지금 중국이 특히 AI에 관련된 부분은 이건 과잉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건 지속적으로 무지막지한 수준으로 이제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뭐 지금 AI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가 2년에 2배씩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AI 같은 건 1년에 10배씩 그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과잉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과소 투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기업 하나가 500억 불씩 설비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이유는 바로 데이터의 공급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15년 5월 발표한 중국 제조 2025가 이달로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이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제조업 강국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는데 현재 적어도 7분야에서 세계 1위 중국 기업이 탄생할 만큼 제조업에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래서 중국은요, 뭐 우리로 봤을 때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우리보다 못하는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제조업은 세계 최강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러면 10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간 거죠. 그래서 14억에 칼 한 자루만 갈면 그
칼의 예리함이 어떤 정도냐를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니 뭐 5G니 그 고속철도니 이런 것 말고도 중국이 전 세계 10대 전략 산업 중에서 7개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제조업의 혁신, 제조업의 실력은 뭐 지금 어느 나라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강해져 버린 거죠. 중국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산업은 어떤 건가요?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를 투자하는 이유는 AI를 하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은 인프라도 약하고 기술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무지막지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효율이 있고 없건 그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지만 그 반도체는 미국 기술이잖아요. 일본이 80년대 1등이었고 9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1등한 건데, 우리 반도체도 우리 기술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도 이게 미국, 일본, 유럽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악심 먹고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건 시간의 문제지, 개발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쪽에서는 중국이 하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빨리 더 이제 격차를 유지하냐, 그게 관건이고, 중국이면 못 따라온다, 안 한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모든 제조업에서 일본, 한국 다 캐치업을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그걸 못한다. 그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중국이 그런 식의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하고 기술을 이제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이나 서방 세계들은 이제 그 정도 지원을 해서 그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갭을 더 넓히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의 자체 기술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수출 규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별로 없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재 역설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2018년부터 미중이 무역전쟁을 했지만 25% 보복관세를 때렸거든요, 트럼프 때. 근데 2019년 한 해만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고 20, 21, 22 계속 무역 흑자 늘었어요. 작년에 중국의 전체 무역 흑자가 9,900억 달러까지 늘었고, 대미 흑자도 뭐 미국 통계는 3,000억, 중국 통계는 3,600억 가까이 늘었어요.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줄어든 건 한 해고, 계속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미국의 관세 제재는 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의 대중정책과 2기 때의 대중정책이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1기 때는 중국만 이제 상대로 무역전쟁을 했죠. 근데 2기 들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맨 먼저 때린 게 중국이 아니고 멕시코하고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지금은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이제 우방들을 다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방들도 황당해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이제 화장실에서 웃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그건 왜 그랬냐 하는 것은 뭐가 달라졌냐면, 1기 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의 비중을 보면 중국이 65%였어요. 그래서 중국 한 놈만 패면, 그것만 줄이면 무역 흑자가 확 줄어드는데, 그 사이에 중국의 대미 흑자 비중은 29%밖에 안 됐다. 그래서 나머지 71%가 다른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만 패가지고서는 무역 적자가 줄지가 않고 고용이 늘어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1%를 때리려고 보니까 주변 국가, 동맹 국가, 이제 유럽 국가까지를 다 때리는 그런 이제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이죠. 중국이 현재 일부 분야에서 세계시장 1위이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 다른 선진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 확대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엄청난 공급 압박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첨단 제품은 못하고 레가시 제품이라고 그러죠. 이제 구형 제품의 경우는 중국이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부터 먼저 들어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형 제품의 가격이 훅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기술이 축적이 되면 당근, 이제 더 고부가 제품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레가시 제품에서는 중국의 입지는 거의 한 35%에서 40%까지 가 있고, 이제 첨단 쪽은 아직은 뭐 비중이 미미하지만 이것도 한 4년에서 뭐 한 8년 정도 기간이면 상당한 수준까지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우리나라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저가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가품으로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나 캐파가 중국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서방 국가의 시장 자본주의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같은 이념이 현재 경제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 인프라 산업들은 특정한 민간 기업이 이게 투자 조금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처럼 뭐 기숙사나 차고에서 창업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투자가 몇 조씩, 몇십 조씩 들어가야 되는 거대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민간 기업이 하게 되면 돈 안 되면 그건 이제 사업을 접어버릴 수 있지만,
이제 국가 가게 되면 끝까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적자가 나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뒷심이 있다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적자 나면 투자를 못 하죠. 민간기업들은. 근데 중국은 그거 신경 안 쓰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고요. 하는 이유는 제품이 아니라 기술 확보해라. 그리고 원가가 아니라 양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자 나면 어떡할래?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스테이트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AI 칩을 완전히 막았는데도 하웨이가 910CD 이제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7나노, 5나노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면 더 많은 이제 공정을 쓰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요. 흑자가 못 난다고. 근데 그 흑자 신경 쓰지 마. 그 적자 나는 건 정부가 다 보조해줄게.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기술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뭐 서방 세계의 그런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죠. 중국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위해 내수, 특히 소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벼락거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말을 들었다고 우리도 그랬지만 이게 부동산하고 주식 가격이 거의 49% 절반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에서 5만 원 됐고 20억짜리 집이 10억 돼 버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3년 플러스 1년 동안에 중국이 무리한 이제 그 규제 또 경제 정책 때문에 집값하고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소위 말하는 역자산 효과 이제 네거티브 웰스 이펙트가 이제 벌어진 것이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경기가 일정한 부분 회복이 돼도 집값 반통나고 주가가 반통나면 심리적으로 이제 소비를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중국에 발생하고 있는 거죠. 2021년 시진핑이 공동부유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공동부유에 대한 개념이 빠지면서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에 이제 묘하게 그때 공동부유론이 같이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부동산 기업, 교육 기업을 다 죽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가 완전히 죽는 바람에 그 작년 9월, 금년 1월 달을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공동부유론은 완전히 폐지를 한 거고 이제 정부가 대놓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하고 증시를 부양하겠다. 그래서 이게 규제가 아니라 부양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보면 우리나라도 주가가 뭐 몇 년 만에 뭐 3차 돌파했다고 그러지만 중국도 우리는 이제 관심이 없어 안 쳐다봐서 그런데 중국도 주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최고점이에요. 그래서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중국 정부의 그 정책 전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동인이고 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민심이 뭐냐고 그러는데 그 민심을 소비심리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심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최악으로 떨어졌다 이게 이제 반등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소비심리의 그 정체를 이제 정권 위기 지수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먼저 주식하고 부동산을 올려야 역자산 효과를 깨야 소비가 늘는다. 그게 바로 이제 소비심리의 그 개선이 민심의 개선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주가를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받치고 또 이제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부동산 장기 불황이 계속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과 거래량 또한 바닥을 찍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부동산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보통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 되면 1년 반 정도 규제를 해요. 근데 이번은 내리 3년 반을 규제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악소리가 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이제 정내미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도 뭐 한국 주식시장 뭐 이게 국장 탈출은 무슨 뭐 지능순이다 어쩐다 이런 이제 악담을 많이 했지만 불과 이게 뭐 한 달 사이에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개미 한 마리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주가나 부동산이고 또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불이 붙는 것이 주가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주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확실히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분명하고 이제 부동산은 무겁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고가 많기 때문에 이 재고가 일정 부분만큼 소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요.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데 거래량이 대폭 는다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저점 매수 이제 이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들은 과도한 정부 규제가 만든 불황 뭐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뭐 평생 불황이 못 끝난다 어쩐다 그렇게 하는 생각은 엉터리인 것이 중국은 지금 도시화율이 6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농촌에서 사는 사람이 아직도 이제 35%이기 때문에 적어도 15%에서 20%의 인구가 뭐 우리 기준으로 보다 우리 도시화율이 80% 넘으니까 그 정도가 앞으로 이제 일정한 기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살 집은 이건 실수요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도시주택 보급률이 뭐 100%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가수요, 투기 수요가 굉장히 강한데 중국은 아직도 적어도 15에서 20%의 인구가 도시로 들어와야 되는 실수요가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간과하고서 뭐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뭐 빈집이 많아서 뭐 몇 년 가도 부동산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엉터리다, 과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부동산 투기 현상은 정부가 조장을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건 이제 오해가 있는 건데요. 그 중국의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이 물론 이제 재정 수입이기도 하지만 그 재정 수입이 충분치가 않았을 때는 그 중국은 땅이 국가 거예요. 우리나라 재무제표에는 반드시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항목이 토지지만 중국 기업의 재무제표는 토지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 건데 그거를 50년, 70년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내는 건데 토지 사용권. 근데 요거의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한테 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면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50년 동안 빌려주고 거기서 매각 대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족한 재정 자금으로 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면 재정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고 땅값이 떨어지면 자기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재정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투기 과열이 생기면 이건 제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의 제재는 중앙정부가 한 것이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사항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제 뭐 투기를 조장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한 3년 반 동안 내리 규제를 해버린 것이 그게 이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데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어쩌다 이렇게 심각해진 걸까요? 이거는 이제 조세제도하고 코로나를 봐야 되는데요. 중국은 분세제라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60%만 40%만 자기가 쓰고 60%는 중앙에 다 올려서 중앙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다시 각성에다 재배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정받은 놈은 이제 배가 터지고 적게 배정받은 놈은 돈이 모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쪽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때 이제 지방정부가 빌리는 거니까 지방은행에 뭐 주주가 지방은행, 지방정부니까 거기서 돈을 빌려다가 써버리니까 부채비율이 높아진 거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최근에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 때 우리도 그랬지만은 이제 콧구멍 쑤셔가지고 검사하는 거를 중국은 매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용을 우리처럼 다 국가가 냈다고. 그 코로나 방역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갔는데 뭐 사람들이 일은 못하고 뭐 집에서 갇혀 있는데 방역비용은 계속 들어갔으니까 이 지방정부의 재정이 무지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를 많이 끌어다 쓴 것이 지금 지방부채의 뭐 또 하나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를 수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멀쩡하게 있어요. 근데 이건 뭐가 이제 우리가 잘못 보고 있냐면 중국은 지방자치제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한국은 지자체를 하지만 중국은 중앙집권제예요. 지방이 문제가 생기면 그건 중앙이 돈 줘가지고 해결하는 것이지 지방정부가 부도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도 뭐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다 지방정부 부도났잖아요. 근데 뭐 문제가 있냐고. 우리도 예전에 성남시하고 인천시가 부채가 못 뽑아가지고 부도났었잖아요. 근데 뭐 문제가 있냐고. 근데 우리나 미국은 지방자치제를 하는 나라임에도 그게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인 책임은 중앙정부가 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중국은 애초부터 이것은 중앙집권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때문에 무슨 망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벌써 10년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 망했으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계속 우리는 이제 그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중국의 그 금융 시스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기구 체제에 대한 이해를 그걸 안 하고 서방 세계하고 갔거니 이렇게 이제 대놓고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제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잘 살자.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세금을 많이 걷어도 조세 저항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제 돈을 많이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들은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AI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고 모든 나라가 관심을 쏟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AI 자립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빅테크들은 화웨이 칩 도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중국의 AI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세계 2등입니다. 랭킹으로 보면 2등이고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의 실력 한 60 정도? 그런데 이제 최근에 딥시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 수준을 따라와 버렸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지금 새로운 평가인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그걸 알고서 AI 칩을 이제 중국에 공급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난리가 난 건데 근데 중국도 가만 안 있고 하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게 AI 칩에 국산화를 한 겁니다. 910C, 910D를 지금 들어왔는데 910D 정도는 지금 그 엔비디아 H100의 한 60%에서 80% 성능을 가진 칩이에요. 근데 이거는 얘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그 AI에서 그러면 딥시크 같은 경우 어떻게 오픈AI에 같이 왔냐면 하드웨어 성능은 떨어지는데 알고리즘 프로그램 능력을 확 높여가지고 수준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칩을 그대로 갖다 줬다고 그러면 중국은 미국의 AI 실력 휙 넘어가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중국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까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 있지만 AI 칩을 이걸 미국이 이제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낮은 그레이드의 AI 칩을 갖고서 이제 AI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성능을 이제 올려야 되니까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높은데 근본적으로는 AI 칩에 대한 성능이 높으면 알고리즘이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뭐 중국의 AI 발전에서 지금 최대의 그 장애는 바로 AI 칩의 국산화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를 비롯해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미중의 전쟁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내수를 올인하게 만들어서 내수 중심 성장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이번에 관세를 때리는 바람에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대대적인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그 중국 경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는 경기가 나빠지는데 중국은 오히려 경기가 조금 나아지는 이제 이런 이제 기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소비는 소비대로 부양을 하지만 테크 쪽은 뭐 소비가 어떻든 GDP는 그거와 상관없이 투자를 하는데 금년 1월 달 딥시크를 계기로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AI에 목숨 건다. 그래서 AI 플러스 단순히 AI를 잘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AI에다가 산업을 같이 붙여가지고 생산성을 확 높인다. 이게 금년도에 중국의 가장 큰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AI 관련되는 칩,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년도 들어가지고 반도체 주가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올랐냐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이 반도체 회사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 또 실질적으로 아까 앞시간에 얘기 드렸던 그런 이제 미국에 버금가는 정도의 반도체 보조금 이게 주어지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또 뭐 돈 주다 그러면 뱃속에는 애기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중국 고양이도 튀어오르는 게 돈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에다 돈을 무지막지하게 퍼붓는 상황이라서 아마 하반기는 빅테크 부분하고 소비가 같이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중국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경기를 살리는 아까 벼락거지를 이걸 없애려고 하면 주가하고 부동산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가하고 부동산을 이제 올리기 때문에 중국의 증시는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강해요. 이제 빠질만 하면 이제 국가가 들어가서 받쳐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을 보면은 금융주들이 무지 강합니다. 지금 은행주들은 금년 들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요. 사상 최고치고 최근에 증권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금융시장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 봄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거기 놀고 있는 오리가 맨 먼저 아는 거죠. 그래서 증시에 변화가 있는 것은 증권회사들이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움직였다고 하는 것, 또 금융제 대표인 은행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간다고 하는 것은 경기가 나쁘면 대출을 못 받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 중국의 경기를 돈은 이제 비관이 아니라 낙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그 신용 우리는 신용이라고 봐야죠. 봉쇄는 늑지라고 그러는데 신용 거래 대금이 최근에 급증을 해요.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놓고 보면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이 중국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